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여행가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따지고 보면 늦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속도와 시간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철에 피는 꽃을 보세요. 개나리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정말 꽃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며 피진 않죠. 가을에 피는 국화는 봄에 먼저 피는 개나리나 철쭉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꽃망울을 피워내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꽃 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른 봄 일찍 피는 사람도 있고 초겨울 늦게 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내 꽃 피는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일생 동안 피지 않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꽃도 그 시기만 다를 뿐 꼭 한번 꽃망울을 피워낼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원음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은 경기도 용인시 사랑의 요양병원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연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아주 흔하고 네.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네. 또 잘못 알고 있는 질환을 한번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혹시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시는 질환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복용하시죠. 그렇다면 고혈압 혹은 뭐 당뇨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네.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맞아요. 또 당뇨약을 복용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혈압 환자로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무려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고혈압 약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고혈압이라고 하면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약을 먹어야지만 네. 얘 평생 그게 나빠지지 않고 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이라고 그러면 네. 나 혈압 높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럼 혈압약을 먹어야지 당연히 이렇게 먹어야지라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인식되게끔 되어 있는 맞아요. 세상에 와 있는데 네.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네. 고혈압이라고 하는 혈압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그러한 그 중풍 또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하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중풍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또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는 것이 정답인데 네. 실제 그렇지 못하고 중풍이나 심근경색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물론 대학에 계신 뭐 의사 선생님들은 중풍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처방을 하시는 거고, 또 그런 위험성 때문에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함으로 인해서 중풍의 위험성들이 가끔 낮아진다고 보시기 때문에 네. 처방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계세요.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인 S대학의 순환기내과 교수님은 고혈압은 증상이 아니라 이건 병으로 봐야 된다. 저혈압은 증상이지만 고혈압은 병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처럼 네. 고혈압 하면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 그래서 내가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인식이 너무도 많이 박혀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물론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도 유명하신 황성수 박사님이라든가 네. 김준목 박사님이라든가 전직 교수를 하시고 심경외과의 교수를 하셨던 분들이 점점 고혈압, 당뇨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내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주류의학계에서는 당황하시면서도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억압을 하고 있는데 그 억압받은 오랜 세월이 사실은 한반기에 가장 큰 위축을 불러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 니들이 한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니? 혈압 때문에 그 사람이 중풍 걸리면 너들이 책임질래? 따져보니까 잘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주춤주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위험성이 막 대두되면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혈압 환자를 당신 약 먹지 않고 떨어뜨려 드릴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 바로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혈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환자로 한 해 지금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점점 늘어나고 네, 있죠. 그렇죠. 네. 또 고혈압 약 한 가지 약으로 판매되는 1년에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글쎄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금액인데요. 저희 나라가 다른 그 OECD 국가나 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약에 의존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치료에서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아주 많은데 네. 1년에 약 9조 원의 돈이 9조 원이요? 약값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중에 1조 5천억 원이 고혈압 약으로 소비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고혈압약이 얼마큼 흔하냐면 예를 네. 들어서 술자리에서나 이럴 때도 그냥 아무런 스스럼이 없이 아침에 털어놓고 그 물 마시고 밥 드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고혈압 약이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고혈압 약을 먹는 가장 큰 의미가 소위 말해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고혈압에 대한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고혈압이라고 그러면 혈압이 정상혈압은 얼마고 고혈압은 얼마 정도 되는 수치일까요? 그러게요, 박사님. 지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정상혈압이 얼마이고 고혈압은 얼마 정도부터 이걸 고혈압이라고 해야 근데 되는 보통 건가요? 이제 정상적인 혈압을 120에 8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이제 앞에 있는 120이라고 하는 거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서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내보낼 때 짜는 그 힘의 압력이 120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짜고 난 다음에 평온해졌을 때 혈관에 정상적으로 흐르는 압력이 아래혈압인 확장기 혈압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120에 80을 정상혈압이라고 하고
근데 정상혈압을 이제 120에 80이라고 정한 데에는 네. 120에 80 정도를 유지했을 때 우리 생체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 결과로 이렇게 수치를 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고혈압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140에 90을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고혈압이다. 우리나라에서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조금 더 떨어져서 135에 85 정도도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1900년 초반에는 고혈압이 160에 100이었어요. 그러면 그 혈압이 그 낮아졌네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낮아지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의 기준을 조금만 낮춰도 고혈압 환자가 뭐 한 60만 명 이상씩 막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제약업계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혈압의 그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는 그만큼 현대인이 고혈압으로 인한 다른 질병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평소에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지금 네네. 제가 이전에 알았던 고혈압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네.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병인지 네. 아니면 그 증상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저희들이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혈압보다 높아져서 그렇죠. 그 혈관이 터지거나 또 혈관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 계통 또 뇌 쪽의 그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는 하나의 위험 신호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저희들이 이제 그 건강을 체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래서 네. 혈압도 측정하고 맥박도 측정하고 체온도 측정하는데 이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이에요. 좀 조금 돌아가서 아까 제가 이제 고혈압 약을 이렇게 복용했는데 네.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 저희들이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치료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수긍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뇌출혈 환자는 고혈압 약을 본격적으로 많이 먹기 시작한 이후로 예. 한 반쯤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혈압 약이 뇌출혈 환자의 그 위험성을 낮춘 거에는 상당히 큰 공헌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고혈압 약을 당연히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예. 주장하는 네. 거에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부족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뇌경색 환자의 경우에는 4.5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네. 써가면서 관리했던 고혈압이 오히려 뇌출혈 환자는 감소됐지만 네.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4.5배나 늘어났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럼 고혈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약을 선생님들은 먹어야 되는- 왜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고 예. 또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무슨 대안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예.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엄청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을 알았는데 그 고혈압이 증상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냥 약 몇 알씩만 먹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약만 예를 들어서 한 움큼 먹으면 우리가 예. 죽을 생명도 연장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혈압에 대해서 아주 결론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고혈압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네.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라고 하는 위험성을 높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의 관점을 해서 봐야 된다고 네. 보고요. 결국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한테는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신호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 약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신호등이 켜졌으면 네. 길을 건너가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 신호등이 켜진 원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제거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호등을 없애는 것이 고혈압 약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부득이하게 드셔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건 내가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인데 그 신호등을 그냥 꺼버리면 저희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밖에 혈압약으로밖에 처방할 수 없는 예. 그런 현실들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환자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라든가 그 사람이 받는 뭐 스트레스 정도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조사를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식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고 그 사람의 고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관리해 주기에는 네. 저희 의료 현실이 그냥 약을 드리고 처방전을 끊어줄 때 받는 금액에 비해서 네. 뭐 저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냥 약 처방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본인이 그런 질병을 앓거나 주위의 지인들이 그런 질병을 앓아서 심각한 상태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의료가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를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그래서 혈압에 대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혈압에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그럼 혈압은 이제 위험 신호등이니까 신호등에 대한 거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혈압을 고혈압을 무시하거나 고혈압을 경한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혈압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몸의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이 늘 경각심을 갖고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혈압이 뭐고 또 어떻게 혈압을 재야 되고 또 혈압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상식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그럼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고혈압이라고 하면 140에 90 정도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뭐 이 혈압이라는 게 네. 뭐 사람 얼굴도 다 다르듯이 그렇죠. 수치가 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뭐 어떤 분은 135에 95일 수도 있고 아니면 150에 80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고혈압 환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또 그 팔을 심장 높이로 이제 올려서 네. 심신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혈압을 여러 차례 재봐야 돼요. 그래서 왼쪽도 재보고 오른쪽도 재보고 그러면서 평균치를 놓고 이 사람이 이제 그 140에 90 정도의 이상에 올라가면 네. 이 사람 고혈압의 위험군이니까 최소한 뭐 한 3개월 정도 식이요법을 시키든지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 조절이 되지 않으면 네. 할 수 없이 혈압약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텍스트북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네. 자, 저희들이 실제 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조금 앉아 있었다가 혈압 재고 또 왼쪽에 재는 경우도 많지만 오른쪽에도 재고 또 그 상태에서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좀 높으시네 약을 좀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신단 말이죠. 네. 약을 쓰다가 계속 올라가네요. 그럼 약을 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의료 현실이고요. 이런 의료 현실이 1조 5천억을 쓰고도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하루에 환자가 막 200명씩, 300명씩 막 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실 거고, 예. 그러니까 조금 환자를 그 상담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에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아래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네. 위에 혈압이 높으신 분이 있고요. 네. 아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위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들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자꾸 혈압을 좀 높여야 말초까지 순환이 돼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또 젊은 친구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세고 그런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아래 혈압이, 그러니까 수축하지 않을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의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인 위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젊은 층에서는 확장기 혈압인 아래 혈압이 예를 들어 80을 넘어서 뭐 95, 뭐 100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것이 좀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혈압은 평소에 요즘에는 혈압 환자들이 1000만 명씩 되니까 네. 집안에 가지고 혈압계가 계신 분들이 다 많아요.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언제 혈압을 재야 되는지, 또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약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으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스러운데 어차피 먹고 계시다 하면 네.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네. 상식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전자혈압기를 네. 쓰죠. 옛날에는 수은혈압기를 썼는데 요즘에는 병원에도 이제 수은혈압기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수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 때문에 전자혈압기로 바뀌고 있고요. 그럼 전자혈압기가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 네. 이게 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은 전자혈압기가 상당히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데 그렇군요. 그 확장기 혈압, 아래 혈압은 정확하게 그걸로 다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체크된다고 그러니까 아래 혈압은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전자혈압기에서 측정되는 그 혈압이 저희들이 충분히 그 혈압의 위험성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기 되죠. 때문에 혈압기를 갖고 계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압은 언제 재는 것이 좋으냐. 네. 또 이제 이런 문제에서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오시면서 쓰러지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또 심근경색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아침에 막 출근하다 갑자기 그러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5시에서 한 7시 사이에 취침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셨을 때 급격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그 시간대 이제 보통 한 7시 요때 혈압을 재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막 9시에 갑자기 출근하려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좀 조심하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 좀 한방과 양방이 잘 조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그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심장의 혈압을 재고 그다음에 청진기를 통해서 이제 심장에 이제 음을 듣고 이러고 있는데 한때 이제 의사와 한의사 단체들이 이제 심각하게 뭐 대립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의사들이 왜 니들 청진기를 쓰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심장에서의 어떤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기를 대고 심장에다 댈 수도 없고요. 네. 그거보다는 가장 찾기 쉬웠던 부분이 요골동맥이라고 해서 손목에 있는 그 동맥을 측정하는 것이 그래서 맥을 예, 짚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측정을 해서 거기서 맥의 압력이라든가 또 맥박의 속도 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고요. 네. 그것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한방에서는 좌우맥을 같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왼쪽 맥과 오른쪽 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그런 질병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현대의학에서도 혈압기를 왼쪽에도 재고 오른쪽에도 재는데 좌우 혈압의 차이가 10이 넘어가면 그때는 뭐 뇌졸중의 위험이라든가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한방에는 인형 기구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목에서 경동맥이라고 하는 목의 동맥과 네. 또 요골동맥을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두 개의 편차를 봐요. 어느 쪽이 강도가 센가.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우 밸런스, 상하의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경동맥이 너무 지나치게 세다 그러면 뇌로 가는 압력이 되게 세겠죠. 반대로 이제 경동맥의 압력은 약한데 요골동맥의 압력이 세다락 하면 뇌 쪽으로는 혈액이 좀 잘 안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혈압이 높고 낮은 것보다는 네.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중풍의 뇌출혈을 갖다가 예방하는 거라고 친다고 치면 경동맥의 압력이 셀 때는 혈압을 급격히 다운시켜야 될 것이고요. 요골동맥의 압력이 센데 경동맥이 약하다 그러면 뇌경색의 위험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혈압을 조금 높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응급처치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진맥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그 이제 동맥 혈류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나와서 뇌혈류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뇌혈관 계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서로 교류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환자에게 어떠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요양병원에는 양의사 원장님도 계시고 또 제가 한방의 원장인 저도 있고 그래서 여러 환자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가능하면 서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결론은 거의 대부분은 양약을 좀 줄이자. 양약의 위험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대안을 이제 한방적으로 많이 모색을 해서 대안이 찾아지면 양약을 줄이고 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의료 현장에서도 그런 시도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료의 문제들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뭐 제가 주장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혈압으로 오늘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환기입니다. 환기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남윤석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네. 환기. 저 약재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효능을 네.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은 전까지는 이제 차 위주였다가 갑자기 이제 약재로 넘어가서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약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또 네. 이게 집에서 막 삶아 먹어도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또 이제 또 약재 시장에서 또 환기가 동의날 수도 있고 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약재로도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식재료로도 쓰여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횡계닭이라고 해서
삼계탕을 끓일 때 황기를 많이 집어넣고 끓이면 네. 여름철에 더위 먹고 땀 흘리고 하는 그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황기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네. 이제 황기라고 하는 약재는 원칙적으로 이제 한방에서 보기제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인삼과 같이 배합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또 그만큼 그 보약을 처방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약재예요. 근데 이제 이 약의 효능은 네. 배농내탁이라고 그래서 그 종기 이런 것들 세포가 예를 들어서 뭐 종기가 생기거나 고름이 생길 때 그런 것도 빨리 배출해주고 세사를 돕게 해주고 하는 효능이 상당히 뛰어나서 어떻게 보면 세포에 활성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데 대단히 좋은 약이에요. 네. 또한 이제 그 세포의 그 뭐 배농내탁 시키는 것 자체가 피부에 이제 고름이라든가 걸 빼내는 작용을 하기 네. 때문에 표피에 그 강화시키는 약들이라 여름철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신다든가 이럴 때 이제 땀이 너무 지나치게 배출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한증 다한증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약재예요. 그래서 황기라든가 이런 또 닭을 삼계탕을 네, 쓰죠. 쓰실 때는 이제 약재로다 이제 같이 그렇죠. 잘 넣어도 되지만 가정에서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뭐 몸이 기운이 막 배농을 생기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드시는 네.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권장할 있죠. 수 없는 거고요. 또 네. 이게 부작용이 있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독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황기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과량 복용하거나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드시거나 이럴 경우에 뭐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뭐 의사는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네. 뭐 한약은 한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황기의 효능은 어쨌든 땀을 많이 흘리시고 기운이 없을 때 그 회복을 시켜주는 효능이 강하시고요. 또 무슨 종기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 빨리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빨리 회복시키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황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저 본인입니다.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 155요. 네, 몸무게 45 정도요. 네. 연세가 어떻게 키- 되시죠? 68세요. 네, 지금 제 옆에 네.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어깨하고 허리가 조금 안 좋고요. 네네. 예, 오른쪽 어깨하고 허리, 그리고 발 뒤꿈치 같은데 갈라지고요. 예. 예. 그 그리고 허리, 네네. 말씀하세요. 눈이 이제 이렇게 좀 눈물도 많이 나고. 눈물 많이 나시고. 예. 안경은 잘 안 끼고요. 예, 예, 예. 네네네. 돋보기를 많이 끼는 편이에요. 예. 지금 어머님이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하신 건 허리하고 어깨 아프신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가려움병, 피부가 많이 가려워요. 아, 피부도 가져오시고. 피부가 어디가 가렵냐면, 전에 제가 또 사우나, 거기서 대청소, 밤에 대청소를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 땀을 흘렸거든요. 예. 그때부터 가려웠는데, 이게 가려운 지가 막 몇십 년 됐어요. 예. 한 20년 이래 됐어요. 그럼 매표소에 계셨으면은 뭐 더운 곳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사우나 청소, 대청소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거를 오래오래 했거든요. 아, 네네. 예. 글쎄요, 어머님을 제가. 머리서부터 막 땀이 막 줄줄 흘렀거든요, 밤에. 예,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사실 저도 좀 난감합니다. 왜 난감하냐면,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젊으셨을 때 이제 이 사우나 더운 곳에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 허리,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더운 곳에 많이 계셔서 몸에 땀도 많이 나시는 바람에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것만큼 또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아기 보고 있어요. 손녀 딸 6살 그거 제가 다 키웠어요. 아이고야. 근데 지금 이제 7살 됐어요. 네. 근데 어머님 이제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불편하시면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수술은 하지 말고 치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많이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동네 한의원이나 뭐 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든지 침치료를 받으시든지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 현장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어머님 연세에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손주 보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손주 보는데 이제 요즘 어머니들 같으면 그냥 애들을 그냥 두고 키울 텐데 어머님 연세에서는 조금만 힘들어해도 애를 업어주거나 안아주고 이렇게 그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애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더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손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쁜 걸로다가 또 아픔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의 비율을 치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많은 반면에 정신적으로도 또 치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몸을 쓰셔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도 집안일 다 하죠. 그러니까요. 손주들을 보면서 아 저놈들이 너무 이쁘다 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네, 박사님께서 지금 네. 또 어머니를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진단을 또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화상으로 또 상담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박사님께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 질환이 예를 들어서 어깨에 팔을 하나도 못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뭐 허리에 협착증이나 뭐 디스크가 있어서 다리가 저려서 잘 못 걸은다든가 이러한 증상 같으면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치료를 해야지만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 증상은 나이가 드시면서 지금까지 활동한 그런 여력에 의해서 근육이나 관절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빠지신 거기 때문에
그냥 참지 마시고 많이 힘드실 때마다 치료를 받아서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더 나쁜, 더 심한 상태로 가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근처 한의원 가서 침 치료를 받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예.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건강이 더 예.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요, 한 50 되고요. 네. 1m 50이고요. 몸무게는 57kg요. 네. 그리고 나이는 60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리를 쓰는, 이렇게 무릎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한 1년 전부터 이 무릎이 예. 이렇게 걸을 때나 계단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네네. 많이 아프거든요. 올라갈 때가 더 많이 아프세요? 내려오실 때가 더 많이 아프세요? 내려올 때가 더 많이 아픈 것 내려올 때, 같아요. 예. 예. 그래갖고 이런 정형외과 가서 예. 연골에 이렇게 맞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거를 한 5-6번 맞았거든요. 예. 근데 별 결과가 좋지 않고 아프고요. 네네네. 낫지가 않아요. 근데 네. 어느 쪽이 더 아니요. 많이 불편하세요? 왼쪽이 더 많이 불편하세요? 오른쪽이 더 많이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예, 이게 오른 다리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럼 그 일은 계속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아, 이제 아까 어머님하고도 비슷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 어머니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이 네.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형외과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예, 이제 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미루어 볼 때 한 7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맞으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절대로 수술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다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수술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70이 넘어서도 수술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어머님 연세 이제 60에서 이제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면 한 10년쯤 더 써먹으면 무릎이 아주 심하게 아파서 붓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것이 이제 연골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예. 그거조차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내 몸에 칼을 대서 이물질을 집어넣고 하는 수술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 오른쪽 무릎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많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릎이 지금 많이 부어 있나요? 아니 붓고 그런 건 없는 네, 것 같은데요. 부었지 않다고 한다 하면 거기에 이 관절에 염증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관절의 피로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심한 단계의 무릎의 이상은 아니시고요. 이런 정도는 제일 중요한 게 쉬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관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앉아 계실 때도 이제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한다든가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러나 이제 예. 오른쪽 무릎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작업 환경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면 무릎이 덜 힘들까를 잘 관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설거지를 하실 때 그냥 싱크대에 그 싱크대가 높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시면 팔목이나 어깨가 불편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자세에 따라서 그 이 작업 환경의 높이에 따라서도 무릎에 받는 스트레스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차피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세, 어떤 높이에서 할 때 무릎에 덜 힘이 들어가는지 아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주말 같은 때 사우나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사우나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뜨거운 물에 푹 지지고 나오시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가 그거는 냉온욕이라고 해서 차가운 물에 먼저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뜨거운 물 들어가고를 반복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찬물로 나오는 요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냉온욕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을 확장시켰다, 수축시켰다 하면서 그 근육의 피로라든가 통증을 씻어내 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데 들어가시면 근육의 이완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근육이 풀어주면서 오히려 통증에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시고요. 차가운 물에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통증에 더 많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목욕탕을 가실 때 차가운 물에 먼저 들어가시고 뜨거운 물 들어가시고 차가운 물 들어가시고 뜨거운 물 들어가시고 맨 마지막에서는 차가운 물로 마치는 이런 냉온욕을 하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많이 불편하시면 병원만 다니시지 말고 침 치료 받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봉동요법이라 해서 벌침을 정지시킨 요법이 있는데 그 치료 받으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세요. 어머니. 그 네. 한의원마다 다 있어요. 그 저기.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뭐 봉동요법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